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선능 류현세 치과 원장 류성룡입니다. 현재 이제 개원 23년, 24년 차 정도 됐고요. 음, 뭐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지내시죠? 제가 이제 한 달 만에 왔는데 제가 사실 오늘 오늘 제가 방송인지도 모르고 그냥 집에 퇴근하는 길에 뭔가가 찝찝한 거야. 뭔가 지금 뭔가 안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 가지고 일정을 딱 확인해 보니까 맞아요. 역시 오늘 인제 비온 뒤 이 스케줄이 있었어요. 그래서 집으로 퇴근하다가 중간에 틀어 가지고 지금 부랴부랴 왔습니다. 그렇게 정신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그저께 일요일이죠. 예. 일요일 날 저쪽에 전라남도 구례 지리산이 있는데 그 구례 지리산 호수 있는 그 근방 그 구례읍에서 철인 3 종대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아이언맨 거기를 출전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침 7 시에 시작을 해서 수영 3.8 킬로, 자전거 180 킬로, 그다음에 마라톤 42.2 킬로를 뛰는 그런 대회였죠. 아침 7 시에 시작해서 이게 1등 주자들은 뭐 오후 5 시나 6시 정도에 이렇게 끝나겠지만 꼬미토리 님 안녕하십니까? 저처럼 이렇게 아마추어 이렇게 동호인들 중에 저처럼 평균적인 사람들은 대략 밤에 끝납니다. 한 9시 전후에서 끝나죠. 한 13 시간에서 14 시간 사이 정도? 예. 그렇게 대회를 뛰고 와서 그쵸. 예. 뛰고 와서 제가 그게 인제 불과 그저께 밤이었어요. 그래서 그저께 밤에 거기서 하룻밤을 자고 어저께 운전을 해서 서울에 도착한 게 어제 저녁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 연휴 끝에 진료를 또 하려니까 얼마나 또 환자들이 밀려 가지고 많았겠습니까. 아주 정신없이 막 보다 보니까 예. 쟤도 저 막 정신이 혼이 나간 것처럼 막 이래서 그냥 퇴근을 할 뻔했죠. 예. 그러다 뭔가 빠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제 비욘디 스케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유 큰일 났다.' 지금 부랴부랴 가져와서 제가 다행히 늦지 않게 여러분들 앞에 딱 이렇게 서 있습니다. 오늘 얘기 나눌 주제는 잇몸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야. 치주 질환, 풍치. 근데 우리 잇몸이 굉장히 중요하고 잇몸 치료를 잘하고 잇몸 관리를 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는 막상 듣지만 치과에서는 딱히 해 주는 게 스케일링 정도밖에 없어요. 우리 잇몸 치료를 하고 심하면 잇몸 수술을 받고 이런다지만은 제가 보기에 제대로 된 잇몸 수술을 받는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치과에서도 잇몸 수술을 제대로 해 주는 치과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왜 그런 건지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려 보고 하여튼 잇몸, 치주 질환, 풍치 이거에 대한 전반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문을 계속 올려 주시면 제가 군데군데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저께 구례에서 철인대회 킹코스를 마치고 이제 왔다라고 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인제 철인의 철인 3 종에 관한 지금 질문이 와서 제가 답을 좀 해 드리자면 "달리기는 무릎에 괜찮을까요?" 꼬미토리 님께서. 요즘 하도 유행이길래 해 보고 싶은데 무릎이 약간 안 좋아서요. 아하. 이거는 제가 사실은 정형외과 의사는 아니고 저 딸랑 치과 의사지 않습니까? 근데 제 경험과 이런 것들을 인제 해서 이제 알려 드리자면 저는 몸무게가 키가 불과 170 밖에 안 되는데 몸무게는 87 킬로, 90 킬로 가는 그런 돼지였어요. 예. 그랬다가 그거를 어떤 대사증후군이라는 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대사증후군이 뭔지 아시죠? 고혈압, 당뇨 그리고 고지혈증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와 가지고 서로가 서로 원인과 결과가 되면서 계속 악순환이 돼서 결국은 예. 그 뭐라 그러죠? 예. 갑자기 비명행사하는 걸 뭐라 그러죠? 예. 뇌졸중이라든가 심근경색 이런 거로 인제 결국은 죽음으로 맞이하는 그런 증후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제가 극복하기 위해서 살부터 뺐어요. 근데 살을 제가 거의 한 20 킬로 넘게 뺐어요. 그래서 90 킬로 정도 되는 몸무게에서 제가 60 킬로 후반대까지 줄였었는데 그 줄인 비결은 사실은 안 먹었죠. 예. 운동으로는 살 절대 못 뺍니다. 운동으로는 살 절대 못 빼고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굶어야 됩니다. 안 먹어야 됩니다. 하루 한 끼만 먹어도
우리는 사실 이미 벌써 과영양 상태예요.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살을 한 6개월 동안 거의 한 20kg 넘게 뺀 게 예 거의 굶어서 뺐어요. 안 먹어 가지고. 이게 처음에 1~2달 동안은 이게 변화가 없는데 1~2달 정도 지나니까 정말 하루에 1kg씩 쭉쭉쭉쭉 빠지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살을 뺀 상태에서 제가 달리기 시작했어요. 살을 뺀 상태에서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달리기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죠. 너무 힘들어 가지고 막 무릎이 다 걸레가 되는 것 같고 허벅지가 걸레가 되는 것 같고 거의 한 일 주일을 앓아 놓고 보름을 앓아 놓고 그러면서 쪼금 한 일 주일 정도 지나니까 다시 또 달려보고 싶은 욕구가 생겨 달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달렸는데 자 달리기가 무릎에 괜찮냐고 이렇게 딱 여쭤봤잖아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무릎하고 달리기하고는 오히려 달리기가 무릎에 좋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예전에 어떤 정형외과 의사가 그 얘기를 발표를 한 게 있었는데 마라토너 그 BBC 방송인가? 예예. 마라토너 마라토너는 마라톤을 그 업으로 해 가지고 매일 이렇게 달리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무릎 건강 이런 걸 다 데이터를 다 비교했더니 일반 그런 운동을 안 하는 사람보다 무릎이 훨씬 더 깨끗하고 무릎 연골이 짱짱하더라. 이게 그 BBC 방송 그 BBC의 그 다큐멘터리에 딱 나온 적이 있었어요. 결국은 무릎이 도가니가 나갈까 봐 달리기를 안 한다는 건 핑계일 뿐인 거죠.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살을 빼기 위해서 돼지인 상태에서 달리면 무릎에는 확실하게 무리가 생길 것 같습니다. 좀 몸을 어느 정도 가볍게 만든 다음에 달리기를 하셔야 무릎에 큰 무리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아까 BBC 그 다큐멘터리에서 얘기했던 그 마라토너들 달리기 하는 그런 주자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호리호리하잖아요. 그런 분들 매일매일 막 달리고 그런 사람들은 무릎 아주 건강하다는 거죠. 근데 하지만 내가 지금 100kg 거구야. 뭐 90kg야. 근데 살을 빼기 위해서 달리기부터 합니다. 예. 당연히 그 하중이 무릎에 다 가니까 무릎이 안 좋겠죠. 꼬미토리님, 예, 달리기를 하시겠다라고 하면 체중이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체중을 쪼끔 더 감량을 한 다음에 쪼금씩 거리를 늘려가면서 하면 무릎에 큰 무리가 없을 것이고 두 번째는 달리기의 자세하고도 또 관계가 있어요. 달리기를 그냥 무조건 내립다 하고 뛰면 정말 무릎하고 발목 방법을 잘 모르니까 이게 나갈 수가 있으니까 항상 누군가의 코칭을 받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그 달리기 수업 그런 게 되게 많이 있어요. 뭐 돈도 그렇게 많이 안 듭니다.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 15만 원, 10만 원 내면은 일 주일에 한 3번씩 하루에 1시간씩 잘 그래서 쭉 운동도 실컷 되고 굉장히 뿌듯합니다. 한번 해 보십시오. 아 평화는 가을님 원장님의 평소 운동 루틴이 궁금합니다. 예. 저의 평소 운동 루틴은 일단 평일과 주말로 나누어지죠. 평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을 평일이라고 하고 주말권은 토요일, 일요일 또는 휴일을 말하는데 저는 평일은 4시 45 분에 일어납니다. 4시 45 분에 일어나서 예 씻고 준비를 한 다음에 집에서 5시 한 15분 정도에 나서요. 그래서 한 5시 한 40 분부터 운동을 시작해서 8시 까지 한 2 시간 쪼끔 넘게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하면은 한 8시 한 반 정도 되고 8시 반부터 다시 씻고 정비를 해서 9시 반 정도에 출근을 하죠. 고렇게 새벽 운동 2 시간에서 2 시간 반 정도를 운동하는 게 저의 루틴이에요. 저는 누구지? 무라카미 하루키가 달리는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 작가 제가 좋아하는 작가이긴 하지만 그분이 한 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그분은 하루에 1 시간을 항상 달린답니다. 예. 그 사람은 비록 내가 작가지만은 나는 하루가 24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루는 23 시간이다. 왜? 1 시간은 빼놓은 거예요 아예. 나는 달리기 위해서.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운동하기 위해서요. 저는 하루 22 시간이라고 봐요 하루는. 예. 2 시간은 빼놓습니다 운동하는 시간을. 그리고 그 운동은 저는 항상 새벽형 인간이죠. 예 예. 새벽에 운동을 먼저 하고 출근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한 6시 10 분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일도 되게 열심히 해요. 일도 되게 열심히 해서 제가 집에 도착하면 6시 쪼끔 넘어서 도착을 하는데 굉장히 피곤하죠. 예. 굉장히 피곤해서 보통 제가 9시 정도면 잠이 듭니다. 그래야 새벽 4 시 반에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고게 제 평일의 루틴이고요. 그다음에 휴일 주말권의 그 루틴은
예. 그때는 운동을 한 5 시간에서 7-8 시간 또는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어떤 철인대회를 참가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죠. 그래서 뭐 주말에는 보통 자전거를 타서 최소한 뭐 100 킬로 150 킬로를 탄다거나 아니면 대회를 나가니까 뭐 당장 이번 주 금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수영 3.8 킬로를 했죠. 자전거를 180 킬로를 탔죠. 마라톤을 42 킬로를 뛰었으니까 주말은 항상 이렇게 좀 장거리 장시간 운동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예, 행복한 인생님 감사합니다. 제가 다이어트하고 유지하는 거 저도 제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제가 이럴 줄 몰랐어요. 저 진짜 심약하고 진짜 정말 사람들이 그랬어요. "유성룡이는 진짜 나이 60 50도 되기 전에 분명히 쟤는 뭐 뇌출혈이라든가 뇌졸중이라든가 아니면 심근경색이라든가 이런 거 올 거다. 언제 죽어도 하등에 이상하지 않다." 이런 소리를 들었던 제가 불과 5년 6년 지금 제가 97 년도부터 지금 이걸 유지하고 있으면 벌써 7년 정도 됐네요. 7년 이상 이렇게 딱 유지하고 있다는 건 저도 제가 생각해도 제 자신이 굉장히 자랑스럽고 뿌듯합니다. 예. 행복한 인생님. 다이어트하고 몸이 가벼워지신 것이 느껴지신 그럼요. 가볍잖아요. 내가 몸무게가 90 킬로였을 때랑 내가 몸무게가 65 킬로 70 킬로일 때는 천지 차이죠. 그러면 거의 20 킬로 25 킬로가 날아간 건데 20 킬로 25 킬로면은 어느 정도입니까? 초등학생 몸무게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초등학생이 나한테 계속 붙어 있다가 그냥 날아간 건데. 그리고 그게 우리가 이제 그 인바디라는 걸 측정하지 않습니까? 그게 또 날아간 게 정말 신기하게 지방만 나갔어요, 체지방만. 체지방만 나가고 근육은 그대로 있고. 보통 살이 빠질 때 지방도 빠지지만 근육도 많이 빠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건강도 있고 막 그러는데 제가 인제 다이어트를 할 때 물론 굶어서 뺐긴 했지만 운동도 계속 꾸준히 하면서 이 근력 운동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하다 보니까 제가 지방만 진짜 체지방만 거의 20 킬로 넘게 쏙 빠져나가죠. 그러니까 얼마나 가볍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실 운동을 제가 건강하기 위해서 한다기보다도 다이어트한 이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가 매일매일 그렇게 2 시간씩 운동하는데 지금은 2 시간 운동하는 게 너무 행복해요. 너무 즐겁고 내가 살아 있음을 느껴요. 그래서 내 루틴에서 그 운동을 못 하는 날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어 저희 그 가족들이 미국에 있는데 미국을 가기 위해서 제가 비행기를 타고 막 이러면은 그날은 운동을 못 하잖아요, 새벽 운동을. 그날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찝찝하고. 음. 그래서 어떻게 불가피하게 운동을 못 하는 그런 상황도 사실은 굉장히 좀 이걸 운동 중독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운동을 할 때 저는 요즘에 운동 자체가 이제는 목적이 된 것 같아요. 운동이 하면서 제가 행복을 거기서 느끼고. 자, 얘기가 너무 많이 갔습니다. 우리 오늘 주제는 잇몸이니까 잇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많이 나눴으면 좋겠고요. 그 잇몸 질환에 관한 어떠한 질문이 더 좋으니까 많이 질문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 아까 제가 이제 잠깐 얘기를 했죠. 왜 치과에서는 스케일링하고 뭐 잇몸 치료까지는 뭐 대충 해 주는데 잇몸 수술은 왜 안 해 줄까요? 잘 안 할까요? 근데 사실 제가 볼 때는 이 치주 질환 환자의 거의 절반은 잇몸 수술의 적응증입니다. 어떨 때 스케일링하고 어떨 때 잇몸 치료만 받고 어떨 때 잇몸 수술을 받느냐. 잇몸 치료라는 건 그냥 마취하고 이렇게 쑥쑥쑥 긁는 거고요. 잇몸 수술이라는 건 마취를 물론 하고 한 다음에 잇몸 살, 잇몸살을 까뒤집어요. 귤껍질 까듯이. 그럼 뼈가 다 드러나고 치아 뿌리가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눈으로 본 상태에서 다 하나하나 다 긁어서 깨끗하게 해 놓는 거죠. 그런 다음에 다시 잇몸을 덮어서 꼬매고. 그게 이제 잇몸 수술의 이제 아주 간단한 그 과정인데 제가 볼 때는 치주 질환 환자의 거의 절반은 이거 적응증입니다. 우리가 푸르브라고 하는 그런 도구가 있어요. 고거 도구로 3 밀리 정도가 들어가면은 보통 정상으로 봐요. 고런 경우에는 스케일링 정도로만 관리를 받으면 됩니다. 근데 그게 4 밀리에서 5 밀리, 6 밀리 정도 5 밀리, 4 밀리, 5 밀리 정도 들어가면 잇몸 치료를 하죠. 마취하고 긁어내죠.
그걸 이제 잇몸 치료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6mm를 넘어 7mm, 6mm를 넘었다. 그럼 그때는 한 포인트라도 6mm가 넘었다. 그때는 잇몸 수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잇몸을 훌러덩 까가 뒤집어서 잇몸 그 뼈와 뿌리가 다 드러난 상태에서 다 깨끗하게 해 줘야 되고 다시 꼬매는 이런 잇몸 수술을 해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풍치라고 해 가지고 보면은 제가 가만히 돌아가는 이 형태를 보면은 스케일링, 잇몸 치료까지는 어느 정도 해 주는 것 같은데 그다음부터 잇몸 수술은 없고 그냥 다 발치야. 왜 그럴까요? 사실 어 변명 같지만 제가 이제 치과 의사의 입장에서만 딱 말씀을 드리자면 치과 의사의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잇몸 수술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치과 의사 입장에서. 진짜 솔직히 말씀드려서 영혼이 다 털립니다. 잇몸 수술을 한번 저 같은 경우는 잇몸 수술을 딱 한 부위만 딱 하면 거의 손이 막 덜덜덜덜 떨려요. 너무 힘들어 가지고. 그걸 또 시간도 사실 1 시간 정도 걸려요. 덜덜덜덜. 그리고 이 한 분을 딱 보면은 제가 그다음 환자를 못 봐요. 근데 그러고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잇몸 수술에 건강보험수가는 20,000원 30,000원 밖에 안 줘요. 그러니까 누구 어떤 치과 의사가 하고 싶었겠 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안 하죠 당연히. 하면 할수록 내 건강 망치고 내 스트레스 엄청 받고 돈은 적자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잇몸 수술까지 딱 가면 '아이 그냥 뽑으라.'라고 하는 치과가 대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또 말씀은 잇몸 수술을 하면은 효과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잇몸이 안 좋은데 뽑아야 되나?' 막 이런 것도 예 적응증에만 딱딱딱딱 되면 잇몸 수술 받았을 때 살아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해서 살려서 힘들게 내 영혼을 팔아서 살려서 힘들게 살려서 환자분한테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 듣고 막 이럴 때 저는 크게 보람을 느끼죠. 자, 질문을 좀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뿔리에 님, 잇몸뼈가 녹아내려서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경우에 뼈 이식도 함께 해 줘야 되나요? 뼈 이식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거는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잇몸뼈가 녹아내려서 임플란트를 한다고 하더라도 기저된 원래 이분이 갖고 있던 기저된 뼈가 그 바닥에 깔린 뼈가 굉장히 풍부하면 굳이 뼈 이식을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잇몸뼈가 녹아내려서 기저된 뼈도 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아. 그럼 당연히 뼈 이식을 해야 되는 거고요. 뼈 이식의 방식은 굉장히 다양하고 많습니다. 이 케이스마다 다르고 단계별로도 굉장히 다양 그리고 이것만 해도 교과서 한 권이고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한꺼번에 뭐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일단 뼈 이식이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굉장히 무서워하잖아요. 예전에는 그랬죠. 뼈 이식이라고 하면 제일 좋은 뼈는 자가 뼈 이식. 자기 뼈에서 채취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제일 좋습니다. 뭐 예전에는 요 갈비뼈에서도 채취를 했고 여기 정강이 뼈에서도 채취를 했고 이 턱 요쪽에 이 하악각이 있는데 요런 데서도 뼈를 채취도 했고 턱 여기 예 이걸 뭐라 그러죠? 예 여기에서도 뼈를 채취를 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환자분이 이게 뼈가 정말 잘생겨요. 진짜 잘생겨요. 근데 환자분이 너무 아파하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다른 방법을 쓰게 되는 거죠. 예. 동물뼈, 소뼈 뭐 이런 거를 막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뼈, 기증받은 사람뼈. 근데 그것도 뼈가 잘 돼요. 근데 기증받은 사람뼈는 요즘에 더 이상 안 씁니다. 왜 안 쓸까요? 네. 뭐 그렇잖아요. 거기 그 사람이 뭐 뭘로 죽었는지는 모르는데 그게 남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잘 안 쓰기도 하고. 소뼈 이런 것도 뭐 광우병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으니까 또 어 찝찝하니까 소뼈 요즘에도 그런 거 잘 안 써요. 요즘에는 그냥 아예 합성골 해 가지고 뭐 일종의 시멘트 뭐 이런 거죠. 예? 일종의. 그렇게 합성된 뼈로 요즘에는 뼈 이식을 합니다. 다 상품으로 나와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동종골, 자가골, 자기뼈, 동종골, 그다음에 소뼈 이런 걸 이종골이라고 하고 지금 아까 얘기했던 합성골. 이게 네 가지의 그 뼈 이식 재료인데요. 이 중에서 뼈가 제일 잘 안 되는 게 네 번째 합성골입니다. 원래는 자가골을 쓰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은 뼈 이식까지 한 임플란트가 얼마나 튼튼하겠냐는 거죠.
뼈의식 없이. 그러니까 항상 자기 잇몸뼈를 굉장히 소중히 이렇게 여기는 예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겠습니다. 자 그다음 또 질문을 받겠습니다. "아직은 청춘이다 님. 잇몸 수술을 잘하는 병원은 어떻게 찾아가야 할까요? 저는 지방에 살고 있습니다." 일단은 잇몸 수술 잘하는 건 일단은 이분이 치주과 전문인지 치주과 수련 받았는지는 일단 기본적으로 잇몸 수술을 잘해요. 근데 왜? 수련 받은 내내 한 개 막 잇몸 수술만 하고 막 그랬을 테니까. 근데 하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이유들 때문에 잇몸 수술 제대로 하려면 치과 의사는 정말 영혼이 털리고 육신이 다 털리고 이렇습니다. 1 시간 2 시간 걸려 가지고. 근데 그거에 비해서 받는 대가는 너무 적으니까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치주과를 수련 받으신 분들도 안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대학병원은 아마 다 할 겁니다. 대학병원 다 하고 개인 병원 저처럼 이런 개인 병원에서 잇몸 수술을 이렇게 잘하는 병원 찾는 건 사실 쉽지는 않죠. 참고로 어 저는 합니다. 저는 하니까 저한테 오셔도 됩니다. 근데 지방이니까 좀 멀긴 하네요.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소라님 어 잇몸 문제 스카일링 부작용 때문에 생겼어요. 잇몸 문제가 스케일링 부작용 때문에 왜 생깁니까? 스케일링은 잇몸 치료의 전초 단계인데요. 음. 잇몸 치료를 하기 위해서도 스케일링은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고 스케일링이라는 게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나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예. 지금 스케일링 때문에 잇몸이 더 망가진다? 예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뭔가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예 조우커 님. "선생님 유튜브에 스케일링을 검색하면 잇몸 치료가 우선이라고 하는데 스케일링으로 꾸준히 치아 관리를 해 주고 싶은데 잇몸 치료도 해 줘야 될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일단 제일 중요한 잇몸 관리의 원칙은 스케일링입니다. 스케일링을 으로도 안 끝날 정도로 잇몸이 안 좋으면 그다음 잇몸 치료를 하는 겁니다. 잇몸 치료를 할 정도로도 그 잇몸이 안 좋으면 그다음에 잇몸 수술을 하는 겁니다. 잇몸 수술을 할 정도로 더 안 좋아. 그러면은 그때는 발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케일링으로는 당연히 꾸준히 치아 관리를 해 줘야 되는 거고요. 잇몸 치료도 꼭 같이 해 줘야 아까 말씀드렸죠. 프로붕이라고 하는 페리오돈탈 프로브라고 하는 그런 기구가 있어요. 그걸로 예를 들어서 3 밀리 이내로 들어가는 부위 그런 데는 다 스케일링으로도 마무리가 되고 그게 4 밀리에서 5 밀리가 들어가면 잇몸 치료가 필요한 거고 그게 6 밀리 이상 들어가면 잇몸 수술이 필요한 거고 그게 9 밀리 이상 들어가면 발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9 밀리 이상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살려 달라고 "이거 살릴 수 있다. 뽑기 아깝다."고 그거는 정말 아까 얘기했죠. 기저된 자기의 뼈가 더 소중하다고. 9 밀리 이상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뽑기 아깝다고 뭐 그래도 좀 덜 흔들리는데 뽑기 아깝다고 계속 갖고 있으면 기저된 뼈가 다 녹아요. 그럼 나중에 임플란트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아까 말씀드렸죠. 뼈이식 아주 매시브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 뼈이식이 매시브하게 들어가면 그 임플란트가 튼튼해 봐야 얼마나 튼튼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잇몸 여기서 좀 안 좋으면 좀이 아니라 9 밀리 정도 들어가면 뽑는 게 맞죠. 근데 요즘에 보면 소위 치과들 보면 임플란트를 전문으로 한다고 하는 그런 치과들 뭐 무슨 플란트 치과 무슨 플란 뭐 어쩌고 저쩌고 예 임플란트에 고런 딱 단어가 딱 들어가 있는 거 마치 임플란트가 전문인 것처럼 또 그런 데는 또 임플란트도 되게 싸요. 그게 뭐냐? 일단은 뽑고 다 임플란트를 하려는 웬만하면 다 뽑는 거야. 이 친구들은 잇몸 수술로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치아들도 다 뽑으라고 하죠. 아까 얘기했던 프로브가 6 밀리 정도 딱 들어가는 거. 이건 정말 잇몸 수술을 받으면 정말 드라마틱하게 좋아지거든요. 예. 다 뽑고 임플란트. 어떻게 하느냐? "야 이거 해 봐 이렇게 해 가지고 살려 해 봐야 얼마 못 써. 그럴 바에는 빨리 조기에 뽑고 임플란트를 해서 평생 쓰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리고 한 50만 원에 해 줄게. 30만 원에 해 줄게." 이런 식이거든요. 그럼 혹하죠. 근데 임플란트가 과연 평생 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튼튼한 게 조물주가 만든 자연치아인데 조물주가 만들어 준 이 자연치아도 평생 못 써 가지고 지금 뽑는 판인데 사람이 만든 나사 덩어리 예 그게 잇몸뼈에 붙어 가지고 그게
써봐야 얼마나 오래 쓰셨겠습니까? 보통 평균적으로 제가 볼 때 한 10 년은 쓰는 것 같은데, 예, 2-3 년도 못 써 가지고 발치되는 분들 많고요. 많습니다. 자, 그다음 연구리 님. "선생님은 하루에 양치를 몇 분 동안 몇 번 하시나요? 치실 사용도 궁금해요." 저는 칫솔질을 그렇게 자주 하지는 않아요. 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칫솔질을 하루에 1번 또는 2 번밖에 안 합니다. 치실 가끔 사용합니다. 예. 제가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도 되겠구나, 절대 아니죠. 저는 누구보다도 치아의 해부학적인 구조와 그거를 누구보다도 잘 알죠. 그래서 저는 단 1번 스트로크를 한다 그래도 제대로 된 부위에 제대로 된 힘으로, 예, 제대로 딱 닦죠. 대부분의 치과 의사들이 굉장히 잘 닦습니다, 자기 치아를. 왜? 누구보다 잘 아니까. 그리고 또 대부분의 치과 의사들이 저처럼 칫솔질 그렇게 뭐 하루에 4 번, 5 번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1 번, 2번 많아 봐야 3 번까지 하는 치과 의사는 제가 못 봤어요. 한 2번 정도. 근데 하지만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그분들은 정말 제대로 확실하게 닦거든요. 근데 일반인들은 치과 의사를 절대 따라하면 안 되죠. 그냥 우리가 늘 얘기하는 대로 3-3-3 식후 3분 내에 3분 이상 하루 3 번, 네, 이렇게 관리해 주시는 게 좋고, 우리 또 바스법으로 칫솔질을 하라고 제가 말씀 많이 드리는데, 그 바스법 모디파이드 바스법으로 이렇게 칫솔질을 하면 사실 10분 이상 걸릴 거예요. 네. 조커 님, "두세 달에 한 번씩 전체 또는 부분 스케일링을 관리해 주고 있는데 잇몸치에 대해서는 별 말씀이 없더라고요." 아마 뭐 잇몸 치료까지 할 정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렇게 두세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신다면 일단 잘하고 계시는 거고요. 예. 뭐 잇몸 치료까지 할 정도는 아니고 고렇게만 관리해도 충분하니까 그렇게 하겠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또 아셔야 될 게 잇몸 치료라든가 잇몸 수술을 받았다고 해서 저는 끝난 게 아닙니다. 잇몸 치료와 잇몸 수술을 받으신 분들은, 보통 우리가 건강한 사람들은 스케일링을 일주일에 1 년에 2 번씩 받는다고 하지만, 잇몸 수술과 잇몸 치료까지 받으신 분들은 스케일링을 제가 볼 땐 적어도 1 년에 3 번, 4 번은 받으셔야 되고, 그리고 1 년에나 1년 또는 2 년에 한 번씩 그 잇몸 치료와 잇몸 수술을 다시 한 번씩 더 받을 필요도 있어요. 고은실리 님, "잇몸 퇴축 시 치료가 가능한가요?" 잇몸 퇴축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잇몸이 쭉 내려와 가지고 뿌리가 노출된 이걸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예, 치료 가능합니다. 치료 가능한데, 예, 굉장히 아파요. 보통 입천장, 입천장에 있는 이 입천장 살을 떼서 이렇게 붙이죠. 네. 그걸 이제 프리진지발, 예, 그라프트라고 하는데 엄청 아픕니다. 그래서 그냥 잇몸 퇴축이 딱 됐다, 물론 그게 이제 각과치근이라고 하는 거죠. 그 각과치근이 이렇게 딱 붙어 있으면 훨씬 더 튼튼한 거는 맞긴 맞습니다. 근데 그 비용과 그 통증과 그거 대비 너무 환자분이 고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는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거를 원하시면 이제 대학병원 치주과에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다음 또 질문 또 받겠습니다. 도토리 님, "CT를 찍어 보니 축농증은 거의 없지만 상악동 하부 점막에 동그랗게 부어오른 염증들이 확인됐습니다. 약으로는 잘 치료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수술을 생각 중인데요. 치과에서 하는 수술은 입천장을 뚫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이비인후과에서는 코에서 상악동으로 연결되는 뼈를 절제하는 것 같습니다. 원장님은 어떤 방식을..." 저는 축농증 수술을 하지는 않아요. 예. 물론 거기하고 비슷한 부분을 저를 건드리긴 하지만, 치과에서 축농증 수술을 하는 데가 있나? 근데 그거는 음 좀 범위를 좀 벗어난 거 아닌가 좀 싶습니다. 네. 그런 경우 저는 그냥 이비인후과로 당연히 리퍼를 하고요. 근데 보통 우리 옛날에 이제 칼도웰러 수술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상악동 그라프트, 예, 상악동 거상술을 할 때, 예, 수술이 그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는 한다라면 이제 그 옆으로 이렇게 거상을 하겠죠. 근데 어쨌든 저는 어 이비인후과 그 영역인 축농증 수술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이비인후과에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도토리님, 이비인후과에서 촬영한 CT로 치과에서 충분히 활용 가능한가요? 턱거실 제한 안면부 전체. 근데 그 CT가 또 기종마다 또 다 달라요. 근데 그 이비인후과에서 촬영한 CT가 치과에서도 판독이 가능하면 뭐 활용 가능하겠죠. 근데 대체적으로 치과도 저쪽 치과에서 쓴 CT를 내가 딱 보려면 뭐 열리지도 않고, 그리고 내가 딱 보고 싶은 그 부분이 딱 섹션이 딱 됐으면 좋겠는데 또 엉뚱하게 다른 데가 딱 섹션되어 있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거의 99%는 다시 찍습니다. 차라리 제가 돈을 얼마 안 받을 테니까 다시 찍자고 해서 다시 찍고 그냥 마음 편하게 그냥 제가 진단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론적으로 호암만 열리기만 하면 가능하지만 대부분은 안 된다는 거,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조커님, 선생님 오늘 뉴스로 민폐 러닝크루가 나왔는데 러닝으로서 요즘 러닝크루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솔직히 저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러닝크루가 있지만 저는 그렇게 러닝크루가 큰 러닝크루가 아니고, 많이 모여봐야 저는 뭐 5명, 10명 뭐 요 정도고, 그리고 트랙에서 딱 달릴 때 한 줄로 달려야지 이거를 이렇게 그 트랙을 다 가로지르려고 막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건 아닌 거죠. 저도 그 뉴스 봤어요. 저 뉴스 봤고, 그거는 음 그러니까 그런 문화는 그건 좀 잘못된 문화인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보통 트랙에서 이제 그 훈련을 많이 하고 또 트랙에서 산책하시는 분들도 있고 막 그런데, 저는 그걸 아무리 지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트랙을 만들었다. 예를 들어 대치동 같은 경우는 대치 유수지 공원이 있고, 저 서초구 같은 경우는 반포 종합운동장에 있어요. 그거는 이제 서초구에서 만들었으니까 아마 그냥 그 구민들한테 무료로 이렇게 딱 제공을 했으니까 분명히 이거는 사실 다툼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뭐 달리는 사람 것도 아니고, 그리고 거기 산책하는 사람 것도 아니고. 그쵸?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거를 이용할 때 그냥 소정의 이용료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소정 1 시간에 뭐 다만 뭐 1,000 원이든 이렇게 해서 1,000 원을 그렇게 이용료를 내는 사람들만 입장할 수 있게. 그러면 쪼끔 더 원활하게 이렇게 돌아가고 쪼끔 더 관리할 때 또 그 관리비도 또 충당할 수 있고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 또 질문 또 받을게요. CKH님. "선생님 안녕하세요. 앞니 임플란트 진행 중인데 잇몸뼈 이식한 것이 부서졌다고 하는데요. 시간을 두고 있는데 임시치아 그 이후에는 뼈가 잘 자리 잡을까요? 앞니인 경우엔 브릿지가 나은 걸까요?" 그쵸. 잇몸뼈 이식을 한 게 부서지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럼 뭐 일단 뭐 오래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앞니 임플란트가 되게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앞니는 웬만하면 브릿지를 좀 많이 해요. 예쁘게 나오기가 브릿지가 쪼끔 더 예쁘게 나오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나 "옆에 치아 깎는 거 싫다."라고 했을 때는 좀 예쁘지 않다 하더라도 그런 각오를 하고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그다음 질문 댄드님. "잇몸 수술한 동생이 엄청 후회하던데 잇몸 수술 성공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그냥 쓸 수 있을 때까지 쓰는 게 맞는 거 아닐까요?" 아이고. 쓸 수 있는 데까지 쓰는 거 굉장히 무책임한 거 아닌가요? 동생이 왜 후회를 할까요? 잇몸 수술을 하고도 결국은 뽑아서 그런 건가? 잇몸 수술을 하고도 뽑으면 아마 뭐 후회를 할 수는 있겠지만, 성공 확률, 잇몸 수술만 제대로 적응증을 제대로 파악을 잘 맞고 제대로만 하면 상당히 좋습니다. 상당히 좋습니다. 그게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뭐 결과가 어떻게 되든 좋지만 "제발 시도만이라도 해 달라." 막 이런 환자분들도 있어요. 근데 막상 시도를 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예 결과가 안 좋았어. 그러면 그걸 가지고 후회를 하고 의사를 원망하고, 그거는 과연 또 바람직한 그 태도 바람직한 그거인가라고 딱 생각했을 때는 좀 저는 고개를 좀 갸우뚱거리게 됩니다. 저는 잇몸 수술을 열심히 받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쓸 때까지 쓰라는 건 한마디로 뽑으란 얘기예요. 뽑고 임플란트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게 쓸 때까지 써 가지고 딱 뽑다. 나중에 임플란트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돈 훨씬 더 많이 들게 되고 또 그렇게 한 임플란트 또 오래 못 써요. 뽑으려면 조기에 빨리 뽑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쓸 때까지 쓴다."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그냥 조기에 뽑는 게 낫습니다. 그럼 뼈라도 보존 기저된 뼈라도 보존하지.
자, 뿔리에님, 스트로만 임플란트는 국산 임플란트보다 훨씬 오래 쓸 수 있나요? 치과에서 스트로만을 추천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일단 스트로만 임플란트는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1980년대부터 썼으니까 지금 거의 한 40년, 50년을 한 임플란트고, 스트로만 중에서도 요즘에는 뭐 디자인이 좀 막 다르게 나오는데, 어 제가 한 20 년, 25년 전에 스트로만을 심었던 분들은 거의 대부분 아직까지도 쓰고 계세요. 물론 되게 뼈도 좋고 그런 분들만 제가 심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근데 뭐 국산 임플란트 막 이런 거는 좀 실패도 많고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또 뼈가 좋은 사람들만 심었던 건 아니고 뭐 굉장히 뼈 이식하고 막 근데 우여곡절 끝에, 예, 이런 사람들까지 또 했기 때문에 꼭 뭐가 좋다 뭐가 후졌다 이렇게 또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고것만 가지고는. 근데 제가 딱 느끼는 그거는 그렇습니다. 똑같은 조건일 때는 스트로만이 훨씬 더 잘 붙는 것 같아요, 똑같은 조건일 때. 네. 그리고 굉장히 뼈 이식도 많이 하고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했었을 때, 그때도 역시 스트로만이 국산보다는 쪼끔 더 잘 붙는 것 같습니다. 그 치과에서 스토마를 추천을 했다면 그 치과에서 자신이 있으니까 추천을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깐요. 네. 추천해 주는 걸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아우리 님. 스케일링을 잘해 주는 병원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어떤 병원은 너무 많이 끝내서 너무 빨리 끝내서 제대로 해 주시는 게 맞나 싶을 때도 있어요. 글쎄요. 요즘에는 일단 다 치과 위생사들이 워낙 스케일링을 다 잘하고 있는 것 같던데.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스케일링 전후 사진을 딱 보면은 확연하게 드러나잖아요, 치석이 확실히 제거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리고 스케일링을 많이 받아 보시면 아시잖아요. 어유 시원하다. 그리고 정말 금방 끝나는 경우도 있죠. 정말 치석이 별로 없으면은 정말 금방 끝나기도 하지요. 음. 보통 스케일링 자주 받으시는 분들은, 예, 금방금방 끝납니다. 근데 오랜만에 받아요. 뭐 거의 2년 만에 받는다. 그러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죠. 연구리님, 선생님의 치아 검진은 누가 해 주나요? 선생님 중학생 아이의 치아 관리로 질문드려요. 혹시 이빨 잘 안 닦는 중학생, 두유나 우유 마시고 그냥 자는 아이한테 가장 좋은 충고는 어떤 게 효과적일까요? 선생님 말씀을 저장해서 아이에게 들려주고 싶어요. 그 아이가 중학생이에요? 음. 치아 검진은 저의 치아 검진? 저의 치아 검진은 제가 하죠. 예. 제가 직접 합니다. 음. 사진 찍고 체어에 누워서 우리 치과 의사 선생님한테 카메라 좀 찍어 칫솔질을 잘 해 줘야 되고, 칫솔질을 어떻게 해야 되나 대충 보고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뽀드득 소리가 날 때까지 정말 꼼꼼하게 해 줘요.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초등학생 때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거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부모님이 잘 교육을 시키고 잘 그렇게 그 습관을 다 이렇게 딱 들이셔야 되는 겁니다. 보통 보면 진짜 황당해요. 중학생 뭐 여자애인데 보면은 특히 교정을 하는 중학생들 보면은 진짜 황당합니다. 아니 칫솔질도 잘 못하는 아이를 교정을 시키는 거는 저는 그거는 아동 학대라고 봅니다. 완전히 그 교정기 장치가 충치 만드는 기계가 되는 거거든요. 그 칫솔질에 자신이 없거나 칫솔질 잘 못하는 아이들은 교정을 시키면 안 돼요. 충치가 얼마나 그래서 딱 보면 중학생, 고등학생밖에 안 됐는데 다 껍데기밖에 안 남았어요. 다 충치가 다 생겨 가지고. 다 뽑게 생겼어요. 그게 뭡니까? 왜 교정을 한 겁니까? 치아를 가지런해서 더 오래 쓰려고 교정을 하는 건데. 어 근데 지금 또 교정기 얘기가 나왔네요, 아메리카는. 탕후루 강의가 인상 깊었습니다. 여자 원장님이랑 교정기 했을 때 지금 또 생각나요. 갑각류 매우 땡겼는데 못 먹고 간장게장. 아. 아. 무슨 얘기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탕후루를 제가 한 적은 있었는데. 예. 맞아. 교정기 했었을 때는 맞아요. 갑각류가 매우 땡겼는데 못 먹고, 맞아. 간장게장도 못 먹고. 그리고 교정기 했으면 아까 얘기한 거지, 칫솔질 진짜 빡세게 해야 되죠. 일반인들이 교정기 없는 사람들이 한 3 분, 4분 했다. 교정기 했으면 진짜 뭐 5 분, 6 분, 7 분, 8 분, 10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까 그분, 예, 중학생, 예, 칫솔질 잘 못하면 교정 같은 것도 시키지 마세요.
그거 충치 만드는 기계됩니다, 그 자체가. 짜장이 님 "인사돌이 효과 있나요?" 이 질문 왜 안 나왔나 했어요. 인사돌 제가 치과대학교 다닐 때 저희 치주과 교수님이 예 이 질문을 항상 많이 드니까 그 질문 나올 때마다 항상 똑같은 멘트를 합니다. "인사돌 사 드실 돈으로 예 삼겹살 사 드세요. 그게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네. 인사도 그렇게 또 싼 것도 아니더라고요. 예 그거 한 캡슐 딱 하는데 뭐 꽤 비싸고 그걸 또 뭐 장기적으로 막 복용을 해야 되고 그 돈이면 예 1 년에 예 스케일러 어차피 한 번 보험 되죠. 한 번 보험 되고 나머지 부분 스케일링 요런 걸로 관리를 받고 남는 돈으로 예 삼겹살 사 먹으면 이게 훨씬 더 잇몸 건강에는 예 제가 볼 때는 한 10배 이상 20배 이상 예 효과가 있다라고 봅니다. 인사돌 예 동 무슨 제약 그 제약회사만 돈 벌어다 주는 거지. 그러니까 마케팅의 그 승자라고 봐야죠. 이가탄, 인사돌 막 이런 거. 치과 의사들이 아주 싫어한다고 치과 의사들이 싫어하는 건 그만큼 효과가 있는 거 아니겠어 하면서 더 인사돌하고 이가탄을 막 쓰는 아이고 쓰세요. 예. 치과 의사는 좋아합니다. 다 망가져서 오시거든요. 예. 그래 가지고 가래로 막아 있고 호미로도 못 먹 아니 호미로 막아 있고 가래로도 못 먹고 완전히 정말 보물섬이 돼서 오시거든요. 그때 가 가지고 막 치과 치료 비싸다고 치과 의사들은 도둑놈이다. 뭐 그런 말씀하실 겁니까? 예. 조수만 근데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나가고 있네요. 제가 볼 때 한 두세 개 정도 질문 더 받으면 이제 다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계속 잇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조순아 님. 치아가 살짝 흔들리고 잇몸이 많이 내려앉아서 치아 사이에 음식물 찌꺼기가 많이 끼기도 해서 평소 진료 중인 치과에서 아예 레이저로 잇몸을 약간만 잘라내자고 하는데요. 간단하다고 하시는데 왠지 무서워요. 선생님의 생각을 듣고 싶네요. 글쎄 그쪽에서는 뭐 레이저로 잇몸을 자르려고 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렇겠죠? 네. 보통 저런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건 페리오돈탈 프로브가 좀 많이 들어가 가지고 그거를 좀 덜 들어가게 하려고 잇몸을 좀 자르고 막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하여튼 뭐 이유가 있어 가지고 막 자르는 것 같은데 레이저로 자르는 거 절대 아픈 거 아니니깐요. 예 그냥 그걸 한번 잘라 보세요. 예. 예. 자르는 거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걸 자른다고 음식물 찌꺼기가 들킬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직접 보신 그 치과 선생님이 가장 잘 알 거니까 그 치과 선생님 의견대로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엔젤 님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원장님 아랫니 어금니 바로 앞쪽 치아가 충치가 있어서 금으로 떼어 놓은 게 두 번이나 빠져서 오늘도 보지고 왔어요. 이런 경우 충치가 넓어서 그런가요? 크라운 해야 된다는데 금 아닌 것도 괜찮은 거요? 떼운 금은 환자가 가져가나요? 두 번이나 빠졌으면은 제가 볼 때는 음 정말 다시 해야 되는 거를 얼마나 오래됐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해야 되는 거를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요? 보통 보통 그런 경우 크라운으로 많이 가죠. 보통 그런 경우 다시 하는 게 그 크라운으로 많이 가죠. 그리고 요즘은 금이 아니라 이 지르코니아로도 많이 합니다. 그 떼운 금은 당연히 환자가 가져가죠. 근데 치아가 붙어 있어요, 금이. 금인데 치아가 붙어 있어요, 발치를. 그거는 못 가지고 가죠. 네. 그거는 적출물. 신체의 적출물, 신체에서 적출된 거는 환자가 소유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근데 신체하고 완전히 분리된 거, 금만 딱 분리가 돼 가지고 딱 떨어져 있다. 그건 소유권은 환자한테 있으니까 그거 가져갈 수 있죠. 자 오늘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는데 또 질문을 하나 정도 더 받을까요? CKH 님. "선생님 리스테린은 각을 하기에 너무 강하고 안 좋단 말도 있던데 가글액은 어떻게 사용하는 건가요? 어떤 제품이 좋은가요?" 아니 리스테린도 좋아요. 근데 리스테린 중에서도 알코올로 된 성분이 좀 많이 있는 거는 너무 과하게 쓰지 말라는 거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가글액을
너무 뭐 자주 쓰지 마세요. 가글액 중에서도 그 소독, 항균, 살균 효과 엄청난 거 그걸 막 너무 이렇게 루틴하게 쓰면은 예 입안에 곰팡이 썰어요. 곰팡이균 막 이렇게 썰고 막 이렇게 이러니까 너무 루틴하게 쓰죠. 치과 의사들도 가글액 많이 안 써요. 저도 가글액 안 씁니다. 그냥 물량치하고 막 이러지. 가글액을 루틴하게 쓰지 않습니다. 꿈을 이루나님, 치약은 불소를 포함된 걸 써야 되나요? 불소가 넘어가면 몸에 나쁘다고 해서요. 저는 불소가 포함된 걸 쓰는 걸 저는 추천합니다. 그리고 불소가 넘어가면 몸에 나쁘다고 하는데 불소가 몸에 넘어가 가지고 몸에 나쁠 정도의 양이면은 치약을 정말 트럭으로 먹어야 나쁘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느 정도 농도 치약 정도 그 정도의 그 농도의 그 불소는 오히려 치아 건강에는 더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음 저는 치약 불소 포함된 치약 저는 중요하다고 어 생각합니다. 네. 그 저기 스쿠스쿠 님은 지금 무슨 "선생님 감사합니다. 지난번 핸드 파일 짚고 말씀해 주셨었는데요. 금관치로 연작과 원장님께 외국인 친구 진료를 권유했었는데요. 31 밀리 이상 기구는 출시가 안 되지만 개원가에서 치료 잘 받았습니다." 아 예. 그쵸. 예. 31 밀리 이상 금관 파일 근데 개원가에서 있긴 있는데 출시가 안 돼서 치과마다 다 있긴 있었을 텐데요. 어쨌든 도움이 되셨다니까 뭐 저도 좋네요. 자 시간이 이제 다 돼서 오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잇몸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잇몸 수술에 대한 얘기. 예 잇몸 수술 열심히 받으면 받을수록 좋다라는 것. 그리고 쉽게 포기하지 말 "쓸 때까지 쓰라." 이 얘기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얘기 아닙니다. 예. 치과 의사가 여러분들한테 싫은 소리 듣기 싫어서 그냥 내지르는 거예요. "쓸 때까지 쓰라."라고 이렇게 딱 얘기해요. 그런 측면이 다분히 있습니다. 음. "쓸 때까지 쓰라."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은 좀 무겁게, 무겁게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고 제 개인적으로는 "쓸 때까지 쓰다."라는 이런 말이 있으면 그냥 아예 조기에 발치를 하는 것이 잇몸뼈, 기저된 잇몸뼈 보존하는 데는 더 유리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달에 또 만나 뵙기로 하고 그 사이에 또 열심히 운동을 해서 어 그 이후에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